요약하니까 되게 이상한 스토리네, 이거. 안녕하세요. 닥터캐럿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대해서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해밍웨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문호로 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혹시 어렸을 때 노인과 바다 읽어보신 분 계세요? 저도 어렸을 때 그림책, 동화책 말고 좀 어려운 책을 읽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읽어봤다가 왜 이렇게 재미없어? 이거 언제 끝나? 하면서 꾸역꾸역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났었는데요. 어렸을 때는 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의 진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초등학생 때는 무조건 사이다 결말 이런 거 좋아하는데 결말이 아시다시피 좀 사이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어서 다시 읽어보니까 어렸을 때 봤던 것보다 또 다른 관점이 보이면서 깊은 의미와 감동을 주는 소설이라고 생각되어서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멕시코 해안에 사는 고기잡이를 하며 사는 늙은 어부가 있어요. 이 노인은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노인을 따라다니는 꼬마 아이가 있어서 같이 고기잡이를 하면서 굉장히 서로가 좀 끈끈한 그런 나이를 뛰어넘어선 우정 같은 게 있었는데요. 40일 연속으로 고기를 못 잡으니까 이 아이 부모님이 이 할아버지 고기 못 잡으셔. 딴 데 취업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배를 타게 만들고 노인은 혼자서 남아서 고기잡이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도 연속으로 84일 동안 고기를 잡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소녀는 부모님이 다른 배를 타게 했지만 이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이 할아버지한테 커피도 챙겨드리고 이불도 덮어드리고 살펴봐드려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우리 또 같이 고기 잡으러 가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아버지는 아니야 너는 잘 나가는 다른 배 타 이렇게 하고는 그래도 자기 자신은 또 한 번 85일째 고기잡이에 또 다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노를 저어가지고 먼 바다로 이제 나섰는데 거기서 깊숙한 곳에서 낚싯줄을 누군가 건드리는 거죠. 딱 느낌만 봐도 와 얘는 심상치 않다. 엄청 큰 물고기가 걸렸다는 게 감지가 됩니다. 이 물고기가 줄을 가지고 팽팽해지면서 멀리 도망가요. 줄이 아주 길어서 큰 반경을 그리면서 고기가 도망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줄을 서로 이제 잡아당기고 있는데 고기가 너무 힘이 세니까 이 할아버지가 탄 배를 계속 더 먼 바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는 이 고기가 가자고 하는 대로 배가 끌려가면서 그냥 첫날 밤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 날에도 이 고기가 계속 이 할아버지하고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 할아버지가 와, 이 녀석 진짜 장난 아니다. 나는 네가 내 라이벌이지만은 너 존경한다. 너를 잡지만은 너를 존경하겠다. 그리고 뭔가 우린 좀 통하는 게 있어. 이렇게 이 고기한테 동질감을 느끼면서도 얘를 잡기 위해서 계속 혈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기가 줄을 당겨 있는 상태에서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는 줄을 놓지 않으면은 그 줄에 끌려가서 그대로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겠죠. 그런데 다행히 그런 일은 생기지 않고요.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면서도 그리고 고기가 이렇게 움직여서 줄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배 한구석으로 가서 얼굴이 부딪혀서 피가 나고 막 살이 찢어지고 이렇게 하면서도 줄을 놓지 않습니다. 줄을 놓지 않고 피가 나도 손 바꿔 잡아서 이 손은 바닷물에 씻고 계속 이 줄을 놓지 않고 오히려 더 온몸에 체중을 기대가지고 고기와 계속 결투를 벌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튿날 밤이 되었는데 계속 이 고기랑 결투를 벌여야 되니까 줄이 안 놔지는 거잖아요. 줄을 놓을 수가 없고 잠은 자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옛날에 밤샘 공부 이런 거 할 때 뾰족한 거 놔둬서 이렇게 졸면은 이렇게 머리 찍을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잠들면 안 돼 이러면서 눈에 성냥개비 꽂아놓고 뭐 잠들더라도 곧 깨어날 수 있도록 밤샘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장치하고 하잖아요. 이제 그 노인도 이 줄을 감은 오른손을 몸 밑에 깔고 줄이 당겨지면은 자기가 잠을 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쪽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자다가 줄이
갑자기 당겨지면서 오른손으로 자기 얼굴 딱 치면서 깨게 돼요. 그래서 줄이 팍 쫙쫙쫙쫙 풀리는데 이때다 하면서 이제 온몸으로 전면 승부를 하게 됩니다. 전면 승부를 하다가 점점 이 물고기가 수면 위로 가까이 다가왔을 때 작사를 딱 꽂아놓고 그 커다란 물고기를 드디어 잡는 데 성공을 하죠. 저는 초등학교 때 여기까지 읽고 와 이제 끝났다. 와 진짜 할아버지 대단하다. 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이 책의 교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책이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고 났더니 이 청새치라는 물고기가 자기 배보다도 더 큰 거예요. 잡은 물고기를 배에다 싣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남은 밧줄로 커다랗게 배 전체 길을 이용해서 묶어놓고 노를 저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작사를 꽂아놓았다 했잖아요. 청새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죠. 피 냄새를 맡고 상어들이 출동을 합니다. 이 청새치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상어들을 보면서 이 노인은 얘가 비록 내가 잡은 고기지만은 내가 얘랑 굉장히 교감을 하면서 내가 이 얘를 강력한 라이벌로서 존중하면서 소중하게 데리고 오는데 너희가 뜯어먹게 놔둘 수 없다 이러면서 상어를 다 잡아요. 저는 좀 초등학교 때 2차 충격이었던 게 저희 어렸을 때 조스라는 영화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어라는 게 사람 잡아먹고 너무 무섭고 다가갈 수 없는 막 피해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생명체 이미지로 딱 돼 있었는데 책에서 할아버지가 갑자기 막 상어 머리를 때리고 이래가지고 상어를 이렇게 사람이 쥐어 팰 수 있는 거였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멘붕이 왔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상어들을 일일이 격퇴시키긴 하지만 이미 상어들이 그 고기를 한 입씩 막 살점 뭉탱이로 뜯어내는 상태였어요. 굉장히 지친 상태에서 상어들이 다 하나씩 살점을 뜯어가면서 뼈만 남은 상태에서 노인은 자신이 원래 살던 바닷가 마을로 도착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손은 완전 피투성이 되고 등도 다 까졌고 몸은 엄청 지쳐있는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서 곤한 잠에 빠져드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가져온 고기의 뼈다귀만 보고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면서 저게 상어인가? 뭐지? 오해를 하면서 그냥 그저 구경만 하는 그런 상황일 때 노인은 밖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곤하게 자기가 항상 꾸던 꿈을 꾸며 잠들었다 라는 게 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줄거리를 들으면서 사실 사이다 감성도 없고 또 열심히 잡아온 고기인데 관광객이 저거 상어인가? 뭐 이렇게 오해하는 장면이 나오고 할아버지는 이제 잠만 자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막 밋밋하면서 허무한 결말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여러분은 이 소설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 소설 자체로 감동인 건 맞는데 이 소설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을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해밍웨이의 생애를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해밍웨이는 미국 사람이지만 미국이 세계 1차 대전에 참전을 하면서 유럽에서 참전해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 중에 부상을 입어서 굉장히 큰 대수술도 하고 목발 짚고 다니고 그러면서 전쟁의 참상을 경험한 로스트 제너레이션의 일환이었다고 해요. 세계 1차 대전에도 참가를 하고 또 나중에 발발하는 스페인 내전에도 참가하여서 전쟁을 굉장히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 중 하나였는데요. 이러한 전쟁에 대한 참상, 전쟁 속에서 젊은이들이 느껴왔던 허무주의들이 그의 젊은 시절 전작에서 잘 녹여 나오고 있어요.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런 작품들이 해밍웨이의 그 전작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어떤 젊은 작가분이 등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작가분이 옛날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이런 데 참전을 하면서 전쟁에 대해서 참혹한 상황과 그 전쟁에 참가한 젊은이들의 고난과 운명에 대해서 소설을 아주 사실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설들이 다 비극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작품을 통해서 이 허무하고 작품 속 젊은이의 결말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작가분이 실제로 자기 자신도 고난을 겪고 부상을 겪고 힘들게 살고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인생의 성숙함을 깨닫는 소설을 썼다. 그러면은 감동이 훨씬 더 배가 되겠죠. 그러한 일을 실제로 겪지 않은 사람이 취재를 통해서 안 겪어본 일을 글로 쓴 것보다 본인 스스로가 겪은
겪으면서 자기 자신도 고난을 극복해본 사람일 때 그 문학 작품이 주는 감동이 더 배가 될 거잖아요. 해밍웨이도 그런 작가분이었던 거죠. 이전 작에서는 전쟁에 참가한 젊은 군인이 전쟁통에서 아름다운 여성하고 사랑에도 빠지고 또 참혹한 전투신을 겪으면서 전우를 잃어보기도 하고 죽음을 실제로 목격도 하고 그러면서 또 여인하고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임신하고 아기 낳고 잘 사는가 싶더니 아이도 죽고 여자도 죽고 혼자 남아가지고 그냥 멘붕하고 이런 소설들을 막 썼었단 말이죠. 그 전에는. 그런데 이 작가가 스스로도 우울증이 너무 많이 심해가지고 우울증 치료도 하고 환청도 겪고 망상도 겪고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 노인과 바다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작품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 때 이 작품을 감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그 감동의 깊이가 크지 않았나 싶어요. 거위의 꿈을 인순이 씨가 불렀을 때 사람들 엄청 감동했잖아요. 오디션 프로 이런 데서 이제 젊은 분들이 부르는 것보다 자기의 서사가 있는 그 사람이 불렀을 때 훨씬 감동인 것처럼 좀 그러한 배경이 이 작품을 더 위대하게 보이게 하는데 일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 노인과 바다는 굉장히 건조한 문체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읽어내려가다 보면은 이 어부가 살고 있는 어촌 마을에서 그날 하루 있었던 일, 그날 저녁에 노인과 소년이 나누었던 대화, 소년이 노인을 위해서 해주었던 일, 이런 것들이 마치 영화에서 디테일하게 과정들을 찍어 내려가는 것처럼 아주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꼭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어촌에서 작업을 하고 요리를 하고 시각적인 장면들이 나오면은 그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영화에서 그 분위기가 전달되잖아요. 소설의 앞부분이 약간 그런 역할을 해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진 않지만 이 어촌 마을이 이런 분위기고 노인과 소년이 이런 분위기다. 노인은 굉장히 소박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계속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은 눈빛은 밝게 젊은이들처럼 밝게 반짝반짝하고 희망을 잃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먼 바다로 혼자서 노를 천천히 저 나가면서 3일 동안은 등장인물이 노인 혼자밖에 없잖아요. 전부 노인의 내면적인 생각과 독백으로 이어져요. 물론 중간에 소소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뭐 조그마한 다랑어도 잡고 돌고래도 잡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노인 한 명밖에 안 나오거든요. 전부 노인의 회상이나 노인의 혼잣말, 노인의 생각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왁자지껄 얘기하고 뭘 하고 있을 때는 나의 내면의 소리나 내면의 생각에 집중을 하지 않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내면의 감각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인도 본인의 생각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 3일 동안 계속 혼자서 엄청 생각을 해요. 아마 MBTI N이실 거예요. 그 사고형,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노인과 바다를 자연이라는 역경과 사람의 대결, 역경을 맞이하는 인간의 자세, 불굴의 자세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라는 공간이 역경을 상징하는 그런 공간으로 좀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인은 단순하게 바다를 내가 싸워서 이겨서 고기 잡아야 될 대상 이렇게만 보진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시각이 이제 소설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어부들, 노인을 포함한 많은 어부들이 바다를 여성형 명사로 불러왔다. 이런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어나 다른 유럽 언어는 여성형 명사, 남성형 명사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쿠바도 스페인어를 쓰기 때문에 여성형, 남성형 명사가 다르거든요. 바다를 여성형 명사로 부를 때는 어머니 같은 공간, 바다가 베풀어주는 자연 이런 공간으로 수용하고 포용해주는 그런 공간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젊은 어부들 막 모터보트 잡고 고기 쓸어 담고 이런 어부들은 남자형으로 바다 누나, 바다 형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서 바다 형이라고 부르는 어부들은 바다를 싸워서 쟁취해야 될 그런 공간 내가 막 얻어낼
공간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바다 누나라고 부르는 어부들은 바다는 나의 삶의 터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노인도 바다를 단순히 고기 내가 잡느냐 못 잡느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물론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고기를 잡아야 되지만 이 또한 크게 보면은 운명이고 터전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삶의 터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기 잡는 게 안 힘든 건 아니죠. 고기와 사투를 벌이는 그 상황 속에서 힘들고 노인은 스스로의 운명이라든가 고독, 역경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의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노인은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왜 고기 못 잡나? 나는 왜 뭐가 부족해서 고기를 못 잡나? 이렇게 직접적인 의문을 던지질 않아요. 다만 상징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독자들이 지금 이 노인이 이런 심정이겠구나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어떻게 짐작을 하냐면요.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날아가는데 굉장히 지친 새가 줄에 걸터 앉아요. 새는 날다가 힘들면은 좀 내려앉을 곳이 있어야 나는데 바다는 굉장히 넓으니까 좀 쉴 데가 잘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새가 몸집이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막 알바트로스처럼 크고 이게 아니라 쬐끄만 새인데도 이렇게 어떻게든 바다를 날아볼 거라고 날다가 힘들어가지고 노인의 배에 잠시 내려와서 쉬었던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노인이 야 다른 큰 새도 많은데 너는 몸도 조그마면서 왜 바다를 건너려고 하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새가 진짜로 그냥 안쓰러워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노인이 자기 자신에게 투영을 한 걸 수도 있겠죠. 나도 진짜 고기 잘 잡고 뭐 나갈 때마다 고기 잘 잡으면 나가겠는데 나는 잡지도 못하는데 여기 왜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알게 모르게 좀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거를 자기 자신을 자꾸만 연민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기보다 내 자신을 투영할 수 있는 그런 작고 귀여운 새한테 그 마음을 좀 투영시켜가지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다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노인은 힘든 도전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안전장치들을 떠올리고 발동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노인을 지켜주는, 노인의 멘탈을 지켜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꿈이죠. 노인은 어촌에 있을 때부터 꿈을 자주 꿨습니다. 바닷가 해안에 뛰놀고 있는 그런 사자의 꿈을 많이 꿨었는데요. 배에서도 얕게 자지만은 사자 꿈을 꾸죠. 아마도 이 꿈이라는 것은 무의식을 반영을 하는데 좀 내가 힘들 때마다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장소, 또 힘들 때마다 떠오르는 심상, 그 심상이 주는 위안을 사자를 통해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어촌에서 자기 자신을 돌봐주고 항상 함께했던 소년, 그러니까 사람이 대상인 거죠. 나를 따르고 나도 얘를 좀 좋아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던 그런 사람, 인적 자원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이 소년이 그립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같이 하면 좋은 일손이 필요한 순간마다 걔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그 소년을 떠올려요. 물론 그 소년이 없어서 일손이 부족하고 이 모든 것을 혼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인은 걔가 있어야 되는데 내 곁에 없어 너무 슬퍼 그리워 죽겠어 이렇게 한탄하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빈자리를 떠올리지만 그로 인한 공허감이 아니라 그 소년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세 번째, 위대한 디마지오. 야구 얘기를 하면서 위대한 디마지오라는 야구 선수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선수는 어떤 야구 구단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로 아버지가 노인과 똑같은 어부였다고 해요. 어촌 출신의 어부의 아들. 그런데 전설적인 야구 선수. 발 뒤꿈치 부상을 입고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낸 영웅적인 인물. 위대한 디마지오라면 어떻게 했을까? 발 뒤꿈치 부상을 입어본 적은 없지만 그것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자신의 그 영웅과 동일시하면서 그 영웅이 불굴의 의지를 보였던 것처럼 나도 꺾이지 않으리.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 어디 선술집에서 팔씨름을 했던 흑인 장사 이런 생각까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굉장히 막 다양한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이게 모호하게 해밍웨이가 자세히 안 적어놨어요. 할아버지가 젊을 때였는지 중년 때였는지 뭐 며칠 안 되는 상태였는지는 안 적어놨지만 할아버지의 과거 시점에서 다른 지역 출신의 굉장히 몸집이 큰 흑인 장사가 술집에서 팔씨름 내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길지 도전자가 이길지를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노름을 한 거죠. 그런데 당시에 그 노인 팔씨름 자기가 해보겠다.
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결론이 안 나고 2시간,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팔씨름이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쯤 되면은 그냥 힘들어가지고 져줄 법도 하잖아요. 안 집니다. 서로가 양보를 안 해서 계속 그 노인과 그 장사가 팔씨름을 몇 시간째 하고 밤이 되고 밤을 새고 다음날 새벽이 될 때까지도 결론이 안 나다가 사람들이 우리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이제 무승부로 하고 집에 갑시다 이렇게 하는데도 무승부로 할 수 없어서 끝까지 힘을 내서 결국에는 노인이 그 힘센 사람을 팔씨름을 이겨버리죠. 자기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밤을 새어가면서까지 결정적인 순간에 팔씨름을 이겼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이 사람은 다시금 힘을 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할아버지의 도전을 버티게 해준 대상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청새치, 도전 그 자체입니다. 할아버지는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눈앞의 도전을 어떻게든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3일 동안 굴하지 않고 밤낮으로 이 도전 그 자체에 매달리고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면서 이 도전을 완수하죠.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사람이 시련을 마주치고 역경을 마주칠 때 이렇게 내 자신의 멘탈을 지켜주는 요소들이 정말 많아야 하는구나. 그러한 자원이 이 노인에게 정말 많았구나. 라는 게 어른이 되고 나니까 다시 보이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이 할아버지가 오만 잡 생각들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정말 다시 보였습니다. 이 노인을 지탱해준, 3일을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먼저 바다에서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생명들, 새,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예전에 만났던 물고기들, 이런 처지가 비슷한 생명. 두 번째는 지금은 비록 곁에 없지만 나와 좋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나에게 의지가 되어주었던 애착 대상. 세 번째는 내가 동일시하고 이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내 마음속에 영웅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영웅. 네 번째는 꿈을 꾸면 언제나 그때로 돌아가는 아프리카의 기억과 사자라는 자기 자신의 안전한 심상 이미지. 다섯 번째, 자기 자신이 굴하지 않고 승리를 일구어냈던 끈기를 가져서 뭔가를 성취해냈던 성공했던 기억. 여섯 번째,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도전에 대한 태도 그 자체. 이렇게 노인의 마음을 지켜주고 있는 요소들이 6가지나 되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시련을 겪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내적인, 외적인 요소들을 그 사람의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할아버지에게는 지금 현재 자기 수중에 뭐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내적으로 또 기억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원들이 이만큼이나 많았던 거죠. 사람이 시련을 겪을 때 제가 말한 이 6가지 공감대, 애착 대상, 영웅, 성공했던 경험, 이미지, 도전의식 그 자체 이 외의 다른 자원들이 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도전에 맞서는 인간의 자원 종합 세트로 불러내서 자기 자신을 지켜왔던 거예요. 도전에 맞서는 그 자체 그냥 힘들어, 참아, 힘들어, 참아, 영차, 참자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켜주고 자기 자신이 힘낼 수 있도록 불굴의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는 자원들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가진 거 없고 돈도 없는 이 노인한테도 얼마든지 있다. 당신을 지켜줄 수 있고 당신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자원은 얼마든지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게 진정한 이 작품의 가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지금 이 책을 읽을 여러분들께도 나는 이 할아버지처럼 막 힘도 안 세고 너 가진 것도 없고 스펙도 없어요. 저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께도 사실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서처럼 내 마음을 내면을 들여다보았을 때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또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내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 나의 영웅, 내가 그리워하는 장소, 내가 과거에 했던 비슷한 성공 경험, 또 도전 그 자체. 이러한 것들을 떠올리다 보면은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오랜 사투 끝에 청새치를 잡은 노인이 결국에는 이 청새치라는 결과물을 상어들에게 다 빼앗기게 되지만 이 청새치를 잡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든든한 마음의 자원을 발견을 하고 결국은 도전 그 자체를 통해서 빼앗겼지만 잘 싸웠다. 그리고 멋진 승부였다. 해냈다. 라는 이 과정에서의 과정 자체가 훌륭한 교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록 내가 얻어낸 것, 지켜낸 것들을 다 빼앗기고 처참히 찢기고 뼈다귀만 남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도 노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이 비록 상처뿐이고 폐허가 된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를 정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말 부분이 뭐야 허무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결말에 몹시 지쳐서 노인이 집으로 돌아오고 소녀는 할아버지가 막 손 이렇게 엉망돼 있으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막 엉엉 울고 이불 덮어드리고 그냥 놀러온 관광객이 어머 저거 뭐야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말 다 끊어버리고 어머 저 상어래 상어 자기들 마음대로 그 노인의 피땀 어린 결과물을 보고 착각해버리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자면서 사자꿈 꾸고 이렇게 끝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불굴의 정신으로 진정하게 이뤄낸 그런 결과라고 했을 때는 그 끝이 일시적인 실패라고 보여질지언정 또다시 자면은 또 사자꿈을 꾸고 이 경험 자체가 다음의 다른 시련과 다른 도약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나의 자원이 된다. 비록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나에게 금전적으로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불굴의 의지로 도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실패했을지언정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이 노력은 다음에 다시 한번 내가 도전하게 될 때 나의 소중한 자원이 되어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게 이 소설의 교훈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은 청새치를 잡아서 돌아온 후에도 또다시 사자꿈을 꾸고 있는 거겠죠. 이번에 사자꿈을 꾸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진료를 볼 때면 사실 여러 직업이나 환경에 처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취업 준비를 짧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은 길고 험난한 기간을 거쳐오시잖아요.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 한 번에 붙지 않고 매번 떨어지시는 분들 굉장히 우울함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요. 이 노인이 40일씩이나 지나도 고기를 잡지 못해서 남들이 다 텄다. 이 사람은 운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할 때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84일이나 고기를 잡지 못해서 굉장히 은밀하게 동정의 시선을 보낼 때에도 노인은 희망을 잃지 않고 자기의 내적인 자원과 함께 하면서 도전을 통해서 성취를 이루어냈듯이 또 지금 현재 앞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 혼자 조각배가 떠있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에도 수면 밑에 있는 고기가 너무 커서 보이지 않고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될 정도로 힘든 도전을 하고 있는 분들께 이 소설의 의미가 잘 전달되고 깊은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에 위축되지 않고 내 자신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전했을 때 그 도전이 당장의 큰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다음에 더 큰 꿈을 꾸게 하는 다음 도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네, 어떠세요? 저의 노인과 바다 감상평 잘 보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